안녕하세요. KYCC와 KFM에서 함께하는 자산관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KYCC 지역경제개발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리즈 킴입니다. 오늘은 예산 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산 계획은 매달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산 계획을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덜 지출하여 다른 것에 더 많이 쓸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산 계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계획은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돈이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걱정이 되신다면 예산 계획을 세움으로써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말이나 월초에 들어오는 돈에 의해 내 생활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지에 대해 통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킴으로써 내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 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목표가 있는지 또 이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보았는데요. 3%는 목표와 계획을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적어두지는 않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0년 뒤의 연구진은 같은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는데요. 목표가 있었던 13%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 84%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벌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3%에 해당하는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학생들은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97%보다 10배의 수입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과 목표는 무조건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이는 놀라운 결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록하는 습관은 실제로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큰 다리가 되어준다고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였다고 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계획한 만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작성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일일 지출을 기록하시는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축해야 할 목표가 없기에 주어진 돈을 모두 쓰게 되는데요. 흘러가는 대로 돈을 쓰지 않으려면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일 지출을 기록해 보면 내가 하루하루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기록하고 그것을 모아서 보게 되면 내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일 지출을 토대로 한 달의 소득과 지출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총소득과 순소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출은 고정비용과 유동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산 계획을 작성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파악하여 수익을 늘리는 방법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소득과 지출을 구분지어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은 수입, 즉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은 일하는 곳에서 받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캘웍 같은 정부 보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차일드 서포트나 위자료,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도 본인에게 들어온다면 소득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일하는 곳에서 팁을 받는 경우나 중고 거래를 통한 이득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그로스 인컴과 넷 인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로스 인컴은 총 소득을 말합니다. 넷 인컴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첵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 소셜택스, 보험비 등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월급 금액, 넷 인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넷 인컴은 물건가, 비즈니스 렌트비를 뺀 후 받으시는 이익인 순소득을 말합니다. 지출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비용은 월세나 자동차 페이먼트 같이 매월 변경되지 않는 지출을 말합니다. 유동비용은 전기세나 자동차 가스 비용과 같이 종종 변경되는 지출 금액을 말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총 6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계획하려면 먼저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받는 돈과 혜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예산 계획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소득, 즉 실제로 집으로 가져오는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부터 예산 계획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나 모기지, 자동차비, 보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고정 비용은 1년 내내 큰 변동 없이 매달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어 따로 빼두지 않고 다른 지출이 나가게 되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지 모르니 꼭 먼저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동 비용을 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세, 식료품 및 옷과 같이 사용량에 따라 변경되는 유동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유동 비용도 예측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 비용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산 계획과 실제 지출을 검토할 때 제일 큰 차이는 보통 유동 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아시거나 이번 달에는 여름방학이랑 아이랑 놀러 가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시면 그 달에는 식료품이나 쇼핑이나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대비하시면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먼저 써야 하는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인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린 과제 중에 청구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청구서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건강보험, 임대료, 가스, 전기, 대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떤 위험이 올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지출일 수도 있어도 나하고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출일 수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월별 지출 내역을 검토하기인데요. 매달 지출을 확인하여 그 지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게 나가는 돈도 합쳐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코로나 전에는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회사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날에는 우버나 리프트를 불렀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8불, 어쩔 때는 15불까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한 번 낼 때에는 월 예산에는 큰 부담이 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어쩌다 일주일에 세네 번씩 타게 되면 한 달 동안 택시비로만 200불 정도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부지런히 걸어 다녔으면 아예 지출이 나가지 않았을 돈인데 많이 아깝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지 않고 생각 없이 계속 지출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본인도 생각 못한, 예상하지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꾸준히 기록하는 겁니다. 직접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요즘에는 온라인 앱도 있고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서 기록하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예산 계획을 시작할 때 보통 소득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그때 다른 유동 비용은 얼마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써봐야 알지 쓰기 전에 얼마 정도 나갈지 예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계획을 짜기 전에 일일 지출을 먼저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를 썼는지 지출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 일기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돈을 사용한 날짜와 어느 곳에서 돈을 썼는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라 돈을 사용했는지, 이는 어느 항목에 포함될지, 식료품비인지 교통비인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출 일기를 작성하시면 내 돈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고정 비용인지 유동 비용인지, 내가 바꿀 수 있는 비용인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오늘 얼마를 썼는지 작성해 보시면 내가 보통 한 달 동안 식료품은 얼마나 쓰는지, 전기세는 보통 얼마나 나가는지, 자동차 기름값은 보통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쓰신 지출 일기를 바탕으로 유동 비용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산 계획을 짤 때 혹시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차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항목별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집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내 전체 예산의 25%, 유틸리티는 10%, 자동차는 15%, 음식은 12%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니지만 내 소비 습관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0불 또는 3,000불의 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LA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대로 25%만 집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근데 내 월 소득이 2,000불이라고 해서 이 비율에 맞춘다고 LA에서 렌트비 500불의 방을 알아본다면 벌써 시작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웬만하면 1,000불 이하의 렌트를 알아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대신에 자동차 교통비가 제 소득의 10% 정도이고 유틸리티가 3%를 차지합니다. 다 합치면 총 54%인데 이 차트에서 세 개를 합칠 경우 50%가 됩니다. 집세만 보면 엄청 차이가 나지만 제 상황에 맞춰서 세 항목을 합쳐서 보니 4% 정도가 더 나가게 되는데요. 대신 의료비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상황에서는 알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알맞은 비율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나가는 게 알맞은 거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서 적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산을 계획한 대로 무조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예산 계획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항목은 수입인지 지출인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 렌트비인지 전기세인지 등 어느 것에 대한 금액인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달 예산에서 계획한 금액이고 바로 옆은 내가 실제로 이번 달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칸은 실제로 내가 사용한 금액이랑 계획한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비율은 내 전체 예산에서 해당 항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월 2,000불인데 렌트비가 1,100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의 55%가 렌트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비율이 좀 더 줄여질 수 있다면 거기에 알맞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다른 유동비용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의 차이가 꾸준히 있으면 내 예산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한 예산 계획에는 주유비를 100불로 잡았는데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150불은 나가고 있다면 다음 달은 기름값을 150불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예시를 토대로 다음 달 예산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다음 달 기름값을 150불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세는 오히려 계획을 잡은 것보다 덜 나왔는데요.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적게 잡았다가 반대로 여름이라서 더 나오게 되면 다른 비용에서 메꾸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비도 지난달에 50불을 더 썼지만 내 예산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더 절약해서 400불에 맞추고 싶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는 비용이 이번에도 400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그 다음번에는 식료품 비용 역시 변경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한 다른 유동 비용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의 차이가 꾸준히 있으면 내 예산 계획을 거기에 맞춰 변경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신 뒤 월말마다 총 소득과 총 지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달 소득이 지출보다 많았다면 남은 금액을 저축하시거나 다음 달에 좀 더 소비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이번 달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다면 예산 계획을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다면 해당 지출을 줄여서 예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다면 지출을 줄여서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가는 돈을 점검하여 줄이다 보면 소득이 지출보다 많게 될 것이고 소득이 지출보다 많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지출하신 계획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본인의 소득을 토대로 지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계획할 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게 계획했다면 소득에 알맞게 지출 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지켜주시면 소득에 알맞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금은 조금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기록을 해 두실 것이 아니면 현금은 조금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크레딧 카드는 절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를 매달 모든 금액을 갚지 못하고 계신다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갚지 못한 금액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부채가 늘어나 나중에 더 갚기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크레딧 카드 사용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은행의 데빗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데빗 카드를 사용하시다가 절제가 된다고 생각되실 때 다시 크레딧 카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편으로 날아오는 쿠폰이나 온라인이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면 쿠폰을 사용하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어떤 품목이 세일하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가실 때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적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적어 간 거 외에는 사지 않도록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점심을 싸갈 수 있으시다면 도시락을 싸가신다면 정말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는 게 힘드시면 전날에 드시고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녁을 넉넉히 하고 저녁을 드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두 번 먹기 힘들어도 일을 하다 보면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요즘같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점심값만 세이브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핑을 하실 때는 가격과 품질을 꼭 비교해 보시고 제일 적합한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전기세 같은 유틸리티비나 크레딧 카드 납입금 등은 꼭 제때 내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10불, 15불, 많게는 25불, 50불 이러한 돈들이 쌓이면 큰 돈이 되고 나가지 않아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지출을 도저히 줄일 수 없기도 하고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 최소한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는데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면 소득을 늘리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 공제액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세금 보고를 안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공제액이 다양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녀가 있거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은퇴 예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더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꽤 큰 목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금액은 바로 쓰지 마시고 내가 현재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면 다음 세금 공제를 받을 때까지 조금씩 나눠서 지출이 더 많은 부분을 메꿔 주시면 좋습니다. 또 현재 본인이 일하는 데서 월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물론 더 나은 데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일과 별도로 작은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평소에 쉬면 주말에 4시간 정도 15불 페이를 해주는 곳이 있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총 8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120불, 한 달에는 나에게 500불이라는 추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조금은 내 여유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추가로 일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안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하는 것도 쉽고 사진과 동영상을 예쁘게 찍으셔서 올려서 주문받고 파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안 쓰는 중고용품을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소득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프레시를 신청하시면 식료품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받으시는 혜택 금액만큼 내 소득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받는 혜택도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라는 예상 계획과 현재 쓰는 비용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만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만다는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취업해서 순소득이 3,000불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해서 본인이 집세, 공과금, 식비 등 모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에만다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고 언젠가 집을 사기 위해 최대한 저축하고 싶어 합니다. 에만다는 차를 가지고 있고 주말에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즐깁니다. 에멘다가 이번 달 실제 계획한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에멘다 지출을 분석하여 에멘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예산을 함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금액이 에멘다가 예산한 지출 계획 금액이고 그 옆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입니다. 보시면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을 예상보다 많이 하지 못했고 휴대폰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기름값이 많이 나가고 식료품비, 외출 활동, 쇼핑, 유틸리티, 기타 등등 거의 웬만한 변동 비용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나갔는데요. 에멘다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프리페이드 플랜 저렴한 것이 많은데요. 휴대폰 비용을 50불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케이블도 케이블 요즘 거의 안 보니까 인터넷만 있는 50불짜리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나가니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식료품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300불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 외출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쇼핑할 때 자제력이 특히 필요하겠네요.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이미 있는 것을 산다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고용품으로 팔아서 금액을 충당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에멘다의 상황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을 좀 낮게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으니 아예 지키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산을 계획한 대로 맞춰서 저축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뒤에 실제로 저축 금액이 적으면 괜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 조금이라도 적중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괜히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 같아서 저축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예산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멘다가 쓴 만큼 예산을 올려버리면 지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만 올려서 에멘다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올렸습니다. 물론 그만큼 에멘다도 예산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자제하겠죠? 이 외에도 예를 들어 학자금을 그냥 얼른 갚아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파타임 잡을 하나 더 구해서 소득을 그만큼 늘린다든지, 당분간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아만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돈을 절약하는 방법은 실제로 두 가지뿐입니다. 돈을 덜 쓰거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으시다면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내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것부터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 모기지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이나 식료품비 등 꼭 필요한 가계비부터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가 많으시면 매달 지불할 금액을 잘 알지 못하면 모든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매달 내야 하는 청구서가 무엇인지, 보통 얼마이고 매달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아시면 계획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금을 지불하실 때도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 가장 높은 이자율부터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은 금액인 대출을 먼저 갚으셔서 대출 개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 스스로 감당하시기 어려우시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식량 지원 또는 현금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캘프레시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식량 지원을 통해 절약한 지출을 다른 항목으로 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렌트비나 전기세 같은 유틸리티 빌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가장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우시면 꼭 필요한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를 정부나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해 두시면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분류하고 적어 보시면 내가 꼭 필요해서 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돈을 줄일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내 아이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일을 하러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인지, 이 비용이 반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물품이 그냥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없는 물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원해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매한 물품이 쌓이다 보면 그로 인해 이번 달에 내야 하는 렌트비나 유틸리티, 신용카드비 등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면 본인의 지출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본인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내가 카페에서 사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아이에게 사주는 과자 같은 것을 지출해서 줄여서 절약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런 소비가 나에게 소소한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예산 계획은 오히려 지키기가 어렵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점검해 보시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시다 보면 언젠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저축을 하세요. 저축할 이유는 많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늘려서 대비를 해야 하거나, 또 그 자산을 관리해야 할 경우에 생기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을 대비를 해서 저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한 돈이 있다는 자체가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할 경우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또 내 아이들을 위해 또 각자 개인 사정들을 위한 목적으로 저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보다 돈이 남을 경우 또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내가 특별히 생각한 목적이 없다면 이리저리 돈을 또 사용하다가 결국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재정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나의 돈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를 통해서 텍스 리펀을 받거나 아니면 100불, 200불 지인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할 경우에 그냥 생활비의 일부로 같이 쓰다가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내야 할 렌트비나 유틸리티비가 밀려 있어서 거기에 돈을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예산이 빠듯했기에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리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다 써버리게 되면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없게 되고 계속해서 내 현재 재정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를 갖고 싶은지, 내가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내가 제일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제일 우선인지, 새 차를 사는 게 제일 우선인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옮기고 싶은 것이 제일 우선인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등 적어 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이랑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목표를 기록해 두고 그에 맞는 계획을 기록해 둔 사람들이 더 수입이 높았다는 결과도 보여주듯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록하는 습관은 실제로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큰 다리가 되어 줍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산 계획을 짤 때 목표를 반영해서 세우면 실제로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계획한 만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예산 금액과 내 실제 소비 습관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정말 지출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어쩌면 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내 상황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떻게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 내 소득과 지출을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씩 마이너스가 나서 얼만큼의 소득을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나게 하는 요인 중에서 어떤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남의 소득과 지출을 내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황과 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을 중점을 두시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이 시나리오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누가 여러분께 300불을 주면서 원하는 세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선택당 100불을 쓸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렌트비나 모기지에 보태서 집을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집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을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주식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100불로 주식을 사서 나중에 수익을 보시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수익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 저축을 선택하셨나요? 저축을 하셔서 나중에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나요? 혹시 복권을 선택하셨나요?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시나요? 이 목록은 내가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반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자신의 가치에 맞는 개인 지출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가치에 가까울수록 더 쉽게 계획한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시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와 이루고 싶은 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보시거나 핸드폰 노트에 적어보세요. 당장 이루고 싶은 단기적인 꿈일 수도 아니면 멀리 바라보는 장기적인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5년 뒤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각 사람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각 다른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로 당신의 소망이며 이루고 싶은 꿈이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 세 가지씩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것일지 상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또 내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가치를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것을 이루고 싶나요? 어떤 것을 바꾸고 싶나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나요? 어떤 꿈을 이루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그렇지만 이런 미래는 마냥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대로 오지 않을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해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마냥 그려보는 것이 아닌 상상해 보는 것이 아닌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짤 때 여러분이 삶에서 잃고 싶지 않은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덜 막막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염두에 주시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또 나의 돈을 어느 것에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지 생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당신의 가치와 맞물린다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현실로 이끄는데 좋은 전략이 됩니다. 어떤 목표는 달성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거나 집에 필요한 새 물건을 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단기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오늘, 다음 주, 이번 달 또는 올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려야 이룰 수 있습니다. 장기적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의 학비, 큰 빚을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목표에는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몇 년은 지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꿈, 희망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무언가 애매모호해 보이고 너무 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 것인가요? 적게 쓰실 건가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고도 말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나에게 좋은 삶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큰 목표일 수도 있고 작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표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수입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목표에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에 대해 자랑스러워지고 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또 내 가족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 보세요. 특히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정 목표와 계획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어느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언제 바꿀 것인지 목표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용카드 빚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 달에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000불의 빚이 있는 경우 한 달에 60불씩 18개월 동안 갚아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두시면 이 계획을 본인의 예산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학습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 보겠는데요. 내가 제일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예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우선 하루하루 쓰는 비용을 한 달간 지출 일기로 적어 보시고 내 소득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인지, 내 지출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예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그때그때 다른 유동 비용을 구별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본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사항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변화를 주세요.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꼭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산 계획에 반영하세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정 목표와 계획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5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클래스에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얻어가시면 하는 것은 원하시는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되든 작든 크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값진 것을 얻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클래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